안녕하세요. 오늘은 IB 교육에서 말하는 컨셉 베이스드 티칭 또는 커리큘럼 디벨롭먼트, 개념 기반 수업 또는 개념 기반 교육과정 설계라고 할 때 그 컨셉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이제 IB에서 시작하기 이전에 철학적으로 개념이 무엇이냐라는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 파트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철학의 의미론, 언어 철학도 있고 의미론도 있죠. 그래서 의미론, 그 다음에 구조주의와 화용론, 그 다음에 리게르의 담화, 그 다음에 언어 행위 이론, 스피치 액트 티어리, 언어가 언어에 머무는 게 아니라 행위를 수반한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화용론, 비트겐슈타인이 화용론하고 펄스, 과학철학자이기도 하고 언어학자이기도 했던 펄스의 화용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개념 기반 설계, 개념 기반 교육, IB에서 말하는 요즘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그래서 IB가 조금 붐이 일고 있죠. 조금 주춤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IB에서 말하는 개념의 의미가 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IB에서는 키 컨셉이라는 형태로 일종의 빅 아이디어죠. 관통 개념이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빅 아이디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관련된 거 보시면 IB에서는 이제 실제로 예를 먼저 말씀드리면 maybe 빅 키 컨셉, 그래서 PYP는 프라이머리 초등학교, MIP 중학교, DP 이제 디플로마, 그래서 고등학교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PIP 같은 경우에는 초학문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과를 초월한 소양 수준이니까 사실은 뭐 아직 그 국어다 뭐 사회다 구분하기보다 소양 수준에서 IB에서 PIP 같은 경우에는 form, 그러니까 형태, 기능, causation, what is it as it is. 이거 왜냐하면 원인을 초래한 거, 원인에 대한 거. 무엇이 이거를 만든 거야 또는 무엇이 이거를 여기까지 오게 한 거야 그런 겁니다. 변화, 연결, perspective, 그래서 관점, responsibility, 책임감, 이렇게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16개의 키 컨셉, 핵심 개념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목마다 초점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그 배경화면 넣은 거는 중학교 과학에 해당하는 강조하는 키 컨셉입니다. 변화, 관계, 시스템이죠. 시스템은 우리말로 번역하면 개죠. 그래서 저희 초등학교 때 배우던 수학의 순환계, 배설계, 그리고 저희가 아주 익숙한 생태계 같은 경우에도 에코시스템이죠. 그리고 지구계, 얼스 시스템 이런 식으로 개에 대해서 배웁니다. 시스템이라고 할 때는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 구성하는 어느 한 파트라도 죽으면, failure, 무너지면, 망가지면 전체가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시스템 개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DP 같은 경우에는 여기 표현된 것처럼 교과마다 다릅니다. 역사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선정한 그 키 컨셉도 있죠. consequence, 결과, continuity, 연속성, 요렇게. 그 다음에 경제학 같은 경우는 희소성, 형평성, 그 다음에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그 다음에 intervention, 상호 의존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개입이 필요하다라는 걸 선정하고 있고요. 잘 아시는 TOK 지식론입니다. Theory of Knowledge에서는 키 컨셉으로 evidence, 뭔가를 주장할 때는 증거 기반이라야 되죠. 그래서 evidence based argumentation이라고 할 때, 그다음에 확실성, 가치, 해석 이런 거를 키 컨셉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IB 키 컨셉의 개념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Key concept facilitate both disciplinary and interdisciplinary learning. 학문적인 또는 학문을 between이란 뜻이잖아요. 간학문적인 학습을 촉진한다. 그리고 making connections with other subject, 간학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다른 교과의 연결도 만들어준다. 연결성도 볼 수 있게 한다. 라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정의를 하고 있냐면 related concept can be considered to be the big idea of the unit plan이라고 하시잖아요. IB에서는 그 우리말로 바꾸면 단원 설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닛의 빅 아이디어에 해당한다. 빅 아이디어로 간주된다. 빅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IB 할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which brings focus and depth.
초점과 깊이를 가져오며 학생들이 toward the conceptual learning, 개념 이해를 향해 개념 이해로 연결해 준다, 안내해 준다, 이끌어 준다. 그런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IB에서 키 컨셉은.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철학에서 개념의 유래가 뭐냐? 거슬러 올라갑니다.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데아 같은 경우에는 플라톤 시대에는 세상은 3개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천상계, 지상계, 지하계. 그래서 저희가 왕자 아시죠? 이게 3계를 다스린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요 천상계에 있는 거를 그리스 말로 하면 이데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요 현대 영어로 오면서 이데아가 됐고 대문자죠. 근데 지금은 무슨 단어로 바뀌었냐면 소문자로 바뀌었습니다. 한낱 개인의 관념에 불과하다. 이렇게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같은 단어인데도 쓰임이 다르죠. 그게 IB의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데아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예전에는 그 고대 그리스나 그럴 때는 천상을 다스리는 법칙, 지상을 다스리는 거, 지하계를 다스리는 물리 법칙이 달랐어요. 자연의 법칙이. 근데 그거를 뉴턴이 통일하죠. 그리고는 원래는 저희가 만물력의 법칙이라고 알고 있는 게 Universal Laws of Gravity입니다. 중력에 대한 보편적인 천상과 지상과 지하를 막론하고 모두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중력 법칙이란 뜻입니다. 질량을 가진 것들은 모두 끌어당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3개가 통일이 되죠. 물리 법칙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데아를 말씀드린 이유는 이데아의 특징은 개념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데아, 로고스, 이념, 관념, 개념, 이성, 합리적이다. 합리적이다 할 때도 여기 이성이 들어가죠. 합리, 비합리 이렇게 얘기할 때. 그리고 이데아라고 하는 말이 이데아에 있는 것들은 모든 특징이 개념적인 특징을 가지고 진선미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답다, 선하다, 아니면 진실되다 이런 거 있죠. 그 이후에도 이렇게 막강한 영향을 발휘하는 이유는 개념이라는 토대, 모태, 출발점이 이데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거 언급했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삶에서 사태, 액시던트도 되고요. 이벤트도 됩니다. 사건, 사태, 사태. 그 들레즈 말로 하면 사건. 그 자체로 이미 확정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구현된다라는 말 기억하시죠?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의미를 갖게 된다. 비로소. 예, 근데 사랑 해보세요. 사랑. 사랑이 뭔지는 사랑이라는 말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게 아니죠. 들으면 직관적으로 아는 그 무언가. 스님들이 생각하는 사랑하고 제가 생각하는 사랑하고 다르죠. 그래서 사랑은 그 자체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상적인 개념어, 이 경우에는 물론 개처럼 대상하고 매칭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것도 개념의 종류에 대해서 이따가 할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랑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어인 경우에는 어떻게 그 의미를 알 수 있냐면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행위를 하는지 그리고 그 개념이 어떤 개념도 거기에 실질적인 의미를 획득할 수 없어요. 행위가 없이는 사랑이 뭔지를 보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사랑, 물론 보편적인 사랑도 있겠지만 구체적인 행위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포먼스예요.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은 액트죠, 액트. 액트, 행위하는 주체, 그래서 에이전시라는 용어 쓰잖아요. 그래서 행위를 통해서 비로소 그 의미가 드러난다. 의미가 결정된다. 잠시나마. 그래서 예컨대 존재라고 해보세요. 존재, being 또는 뭐 실존이라고 해서 샤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existence라고 불렀잖아요. 요 ist가 being입니다. 어근으로. 존재라는 말 자체도 스스로 움직이고 즉자적이고 즉자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즉자대자라는 표현도 있지만 그 예를 들어서 뭐 제 앞에 있는 이제 조그마한 용기가 내일 달라지면 곤란하겠죠. 그런 거는 즉자. 근데 그게 아니고 스스로 뭔가 해서 그때그때 달라지고 대응하고 그거를 존재라고 한다. 그래서 움직일 때만 존재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개념의 뜻은 의미는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행위를 수반한다.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구체적인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개념어, 특히 좀 전에 저희가 IB 여기서 본 것들은 이렇게 보세요. 의사소통, 문화, 정체성, 변화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 해당됩니다. 행위를 수반할 때 비로소 아니면 특정 행위를 수반할 때
그 의미가 드러난다. 요 행위라는 표현, 액션이라고 하셔도 좋고 하여튼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철학으로 들어가서 의미에 대한 철학적 해명이라고 돼 있죠. 현대 철학에서는 의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언어 철학, 언어학, 그리고 기호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친숙한 거는 아무래도 뭔지 모르고 사용하셨을 텐데 의미론일 거예요. 시멘틱스라고 부릅니다. 어떤 뭐 총각은 남자다 이런 거 있죠. 문장의 진리 관계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거. 그래서 의미론도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갈래가 있죠. 포놀로지 그래서 의문론 있죠. 발음이랑 그 소리 미세하게 분석해 들어가는 거, 세세하게. 그다음에 통사론, 구문론이라고 알고 계신 거 있죠. 문장, 주어, 동사, 그다음에 보어, 목적어 이런 식으로 배열하는. 그다음에 화용론, 요게 오늘의 초점입니다. 프래그마틱스라고 화용론 등과 더불어 언어 연구의 한 분야를 이루는 것이 의미론이다. 그래서 철학적 의미론은 의미라는 존재, 의미 그 자체도 하나의 존재죠. 의미가 뭐야? 라고 얘기할 때 온톨로지 측면에서. 그래서 철학적으로 무슨 뜻을 이루고 있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철학에서 언어 철학의 위상은 20세기에 갑자기 이제 philosophy of language, 언어를 대상으로 한 사유죠. 갑자기 강조되었고요. 이게 부각됐죠. 부상했죠. 그 이전의 언어란 물질적인 것으로 어떤 생각을 표시하는 거였다. 그러다가 요즘은 이게 세 갈래로 나누어졌다.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가 의미론도 여러 가지 갈래가 있습니다. 현상학적 의미도 있고, 뭐 구조주의 의미도 있고, 화형론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구조주의에서 말하는 언어학하고 화형론에서 말하는 언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구조주의는 또 말씀드리면 길어지는데요. 사람들이 아주 오랫동안 실증주의 연구 패러다임이 지배할 때만 해도 주체와 객체라는 이원론이었어요. 밖에 대상 세계가 있고요. 흔히 오브제라고 부르시는 거. 그리고 인식하는 주체. 내가 뭔가를 이해하고 인식하고 파악하는 그 주체. 이렇게 이 두 차원이었어요. 두 가지 차원. 리얼리티가 있고 그리고 인간이 파악한 주체다라고 할 때 사유의 세상. 자아, 주체, 상상, 관념. 그러니까 생각하는 누군가가 만드는 주객 이원론이었는데 구조주의가 들어오면서 보세요. The real. 요거는 요거죠. 리얼리티. 그 다음에 the imaginary. 생각하는 사람이 머리에 떠올린 그거. 생각, 사유, 뭐 관념 다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철학에서 엄청난 혁명이 있었죠. 언어적 전회라고 부릅니다. linguistic term 해서 객체와 주체만 있는 게 아니고 언어가 있다를 알게 된 거예요. 언어. 이게 구조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존재가 되려면 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로 얘기해 볼게요. 몸 있어야죠. 그리고 내가 생각이다라고 부르는 요 부분, 주체에 해당하는 부분. 그 다음에 저를 부르는 이름, 직위, 집 주소, 운전면허증, 학위, 모든 언어적인 게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것도 있어야 내가 되는구나. 대한민국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질적인 거 있죠. 땅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죠. 뭐, 국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거. 국기는, 예, 하여튼, 물질적인 거. 그 다음에 거기 인구라고 부르는 그 인구는 몸만 보면 그렇지만 생각하는 그 주체들 있죠. 객체, 서브젝트, 주체, 언어 있죠. 국가 명칭도 있어야 되고, 애국가도 있어야 되고, 헌법도 있어야 되고, 그죠? 요게 언어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조주의라고 부릅니다. 철학에서 언어적 전해, linguistic turn, 그래서 혁명에 해당합니다. 여기도 언어도 재밌죠? 똑같은 턴인데 이게 과학 시간에는 자전이거든요. 교수님들 일상생활에서는 유턴 하시잖아요. 근데 또 정치 쪽에서는 레볼루션, 그래서 혁명도 되고요. 근데 철학에서는 똑같이 회전이나 전회나 똑같죠. 근데 이건 이제 전회라고 부릅니다. 회전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언어적 전회를 계기로 두 가지 차원이 아니고 세 가지 차원이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를 갖다가 드디어 인식하게 된 겁니다. 그거를 이제 구조주의라고 부릅니다. 구조주의는 다른 게 아니고요. 주체객체 측면 말고 선생님들도 보시면 보이지 않는 룰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안 돼. 선생이 그러면 안 돼. 학생이 그러면 안 돼. 여자가 그러면 안 돼라고 하는 거. 야구 경기도 보세요. 물질적인 거, 그다음에 거기 투수 뭐 뛰어다니는 인간적인 거, 그다음에 야구 경기의 룰입니다. 요게 과학에서는 필드예요, 필드.
지구에서 우리가 물론 뭐 어떤 경우는 느끼지만 중력이랑 자기장이랑 전기장 할 때 요겁니다. 우리는 이 장의 구속을 받죠. 예. 하여튼 그걸 나타낸 게 이제 송강호 씨 나왔던 기생충이란 영화죠. 구조를 함부로 바꾸기란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구조주의의 출발점이 된 게 요겁니다. 언어는 기호다. 보시면 우리가 말을 한다고 했을 때 기표 ER입니다. teacher 할 때. 그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라고 하는 요런 거. 그러면 저희가 누가 개가 지나간다 라고 했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소리 음자죠. 떠올리는 거 있죠. 마음에 떠올리는 거. 마음에 떠올리는지 뭐 어디에 떠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소리를 듣고 떠올리는 그것. 요겁니다. 수동태로 나타낸 거. 떠올려지는 그것. 그거를 기의라고 합니다. 의미입니다. 의미. 그래서 언어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이 프랑스어로는 시니피앙, 시니피에 이렇게 부릅니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표와 기의로 이루어져 있고 언어를 기호론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게 구조주의 의미론입니다. 여기 보시면 구조주의 언어학에서는 언어와 지시 대상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하여튼 이렇게 맞는 데 비해서 화형론은 아니에요. 언어란 기본적으로 행위의 체계다. 그 행위가 뭔가 누군가가 누구에게 말을 하는 거는 그 두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행위를 수반하는 거예요. 창문 좀 열어줘 라고 했을 때는 말하는 내가 있고 열어주는 다른 사람이 있고 창문이 있어야 되죠. 이런 식으로 관계가 전제가 되고 행위를 수반한다. 그리고 언어는 사용되는 맥락을 중요시한다. 그리고 오스틴이랑 썰이라는 이 사람들이 제안한 게 발화행위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용론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한 구조주의 언어학의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옆길로 새는데 말이 먼저일까요? 사물이 먼저일까요? 이게 푸코의 박사학위 논문이죠. 미셸 푸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세요. 그래서 의미론이나 아니면 언어 의미론을 따질 때는 저희가 아까 모두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언어 철학, 의미론 이렇게 분석할 때 의미론에는 하위 갈래가 있다. 여기 기억나시죠? 의문론이 있고 통사론이 있고 하용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의미론 중에서 언어에 대해서 구조주의 의미론과 그 다음에 화용론 또는 화행론, 용도, 쓸모, 그러면 행위를 수반한다. 그 화용론입니다. 그 의미를 해석하는 관점이 굉장히 다르다를 지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르게르 어마어마한 해석학자죠. 코로나 기간에 돌아가셨어요. 굉장히 선하게 생기셨죠. 르게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담화라는 용어를 또 강조합니다. 디스코스인데 이것도 보세요. 똑같은 개념어인데 르게르는 담화라고 쓰고요. 똑같은 단어인데도 요게 이제 푸코한테 가면은 담론으로 표현됩니다. 권력 관계나 무슨 그 체제나 그런 거를 반영한.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의미가 다르죠. 같은 걸로 표현을 하는데 그 뜻하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리게르 같은 경우에는 소실의 구조주의, 랑그의 언어학에 대학에서 담화의 언어학을 제안한다. 소실은 언어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눠요. 하나는 랑그, 그러니까 요거 있죠? 불어. 랑그는 언어의 구조나 문법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언어를 가능하게 하는 그 구조. 그거죠. 언어에서의 또 구조죠. 빠롤은 구체적인 발화 실행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담화. 이거 지금 제가 쫑알쫑알 하는 거 이걸 빠롤입니다. 사투리를 쓰기도 하고 악센트가 달라지기도 하고 여하튼 그런 거. 근데 이제 랑그가 바뀌면 안 되겠죠. 보편적인 구조니까. 보편적이고 공시적이고 불변적이고 구조적이다. 구조주의의 구조에 해당하는 거라면 빠롤은 아니죠. 개별적이고 통시적이고 가변적이고 그 다음에 사건 발생제 그때그때 달라지기도 하고 요렇게 되죠. 랑그와 빠르를 구분을 했고 리게르는 담화라는 걸 통해서 새로운 되기의 과정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보고 어떨 때는 교사가 되고 어떨 때는 엄마가 되고 뭐 어떨 때는 노인이 되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해석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이야기 정체성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텍스트를 읽을 때 텍스트는 꼭 글로 된 것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의 2025년 3월 현재도 텍스트입니다. 탄핵, 시위, 분파 여러 가지 걸로 구성될 수 있는. 그래서 요거는 디코딩 과정이에요. 뭔가 텍스트를 접할 때 해당되는 코드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그거를 디코딩, 해독하는 거. 설명의 축입니다. 그러면서 뭔가를 읽고
설명이 되었다고 해서 모두 내 것으로 만드는 거 아니죠. 이거 자기 걸로 만드는 거예요. 요거 이해의 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게르의 그 담화 관련해서 이야기 정체성을 검색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